가족끼리 왜 이래? 그런 주제로서 부제는 가족 간에 특히 부부 간에 이 소통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통 정말 중요한데요. 사실 코로나19가 지금 1년째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여행은 물론이고 뭐 가족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예전보다 좀 심해진 것 같아요. 함께 있다 보니까 점점 이제 갈등이 커지는 건 이상한 현상인 거 틀림없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서양 그리고 특히 중국, 일본까지 동양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이혼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왜 다른 곳에서는 이혼율이 높아지는데 우리는 왜 이혼율이 떨어지고 있느냐? 일단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특이한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위기는 함께 일단 건너고 보자. 네. 예, 그런 분석이 있고 우리나라 남자들이 대개 요즘에 신세대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기성세대 보면은 대개 퇴근하고 집으로 곧장 안 가고 한잔 하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일찍 집에 들어오다 곳이 보니까 없어요. 의외로 가정적이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혼율이 떨어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왜 같이 있으면 사랑이 커지지 않고 갈등이 커지는 걸까요? 참 좋은 말씀. 정말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알콩달콩 사랑이 더 샘솟아야 되는데 싸우게 되고 이렇게 돼서 나중에는 이제 파국이 나고 하는데 네. 그것을 남극형 증후군이라 그래요. 남극형 증후군. 북극 남극 할 때요. 네. 예. 예, 남극형 증후군이라고도 하고요. 고립 효과라고도 합니다. 고립된 효과.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남극에 파견됐던 탐험대들 또 우리나라 세종기지도 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고립된 곳에 가면 정말 허허벌판 얼음만 있는 곳에서 그 대원들만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처음에는 똘똘 뭉친답니다. 네. 서로 의지하고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네. 서로 의지하고 그야말로 참 형제 가족보다도 더 뭉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상하게 이제부터 사소한 것 가지고도 신경 팍팍 쓰고 하다가 갈등이 폭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고립된 상태에서 사건 사고가 인간관계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큰 사고가 난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그런 남극형 증후군은 꼭 남극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왜 군대 중에서도 잠수함 바닷속에 들어가서 오래 있잖아요. 네. 그럼 똘똘 뭉칠 것 같은데 거기서도 싸움이 벌어지고 나중에는 갈등이 폭발하고 그것이 아마도 인간의 속성인 것 같아요. 인간의 속성이 처음에는 다 사랑하는 부부도 다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뭐 100년 동안 살 것처럼 하지만 불과 뭐 몇 년 안 지나고 나면은 또 문제가 되잖아요. 되게 사랑의 약발을 몇 년이라고 보십니까? 3년? 몇 년이요? 예. 아유, 년까지 가면 너무 좋죠. 그렇습니까? 한 되게 몇 이제 개월? 네.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사랑의 약발을 심리학자들은 한 3년 정도로 보는데 그 이후의 그 지루한 결혼 생활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대화죠. 대화. 그렇죠. 예, 실제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50, 60 세대에게 가정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행복의 조건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약 37, 8%가 대화라 그랬어요. 그 대화의 최고의 걸림돌은 잔소리죠.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말하는 사람은 잔소리가 아니라 굵은 소리거든요. 그죠?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말하는 사람은 굵은 소리인데 듣는 사람은 잔소리죠. 그래서 네. 이 잔소리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과연 이 잔소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예. 우선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이혼했어요가 있었잖아요. 네. 그죠? 그거 이렇게 보니까 참 재미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남 얘기가 그렇게 재미난지요. 이렇게 보는데 그중에서 선우은숙 씨, 네. 예, 선우은숙 씨 그분하고 또 이영하 선생님. 네. 그 두 분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여행도 다니면서 옛날에 이혼한 이후에 새로 만나가지고 그동안의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나온 게 뭐냐. 왜 우리가 옛날에 같이 살 때 대화가 없었을까.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뭐냐. 우리가 이런 대화를, 이런 진지한 대화를 그때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그 두 분뿐만 아니라 거기 나오는 분들의 공통점이더라고요. 예, 공통점이 대화가 부족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대화를 안 하고 뭐하냐? 주로 이제 잔소리 하는데 아내의 맛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누가 거기서 질문을 이거 하더라고요. 그 패널들끼리 얘기하는데
집에서 요리를 하고 가사를 도와주면서 잔소리를 하는 남편하고 요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잔소리도 안 하는 남편하고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 거기서 나왔던 이구동성은 뭐냐면 요리 안 해줘도 좋으니까 제발 잔소리. 그 정도로 잔소리를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잔소리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실은 다 옳은 소리예요. 아, 그럼요. 잔소리의 3대 특징이 뭐냐면요. 지적하는 거예요. 그치. 지적하는 거. 네. 이거 왜 이러냐? 네. 이거 왜 이러냐? 왜 이러냐? 두 번째는요. 참견 간섭하는 거죠. 네. 참견하는 거. 그러니까 참견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핀잔하는 거예요. 안 좋네요. 예, 예컨대 자존심 상해. 잔소리 아무리 잔소리를 하더라도 칭찬을 계속한다던가. 네. 예를 들어서 당신이 내가 요리하면서 보니까 살림을 정말 잘 살았구나. 어쩌면 냉장고도 아무리 더럽더라도 냉장고도 어떻게 이렇게 잘해내냐고 칭찬한다면 싫어하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계속 지적하고 그다음에 간섭하고 내 영역을 내 주방의 내 영역을 남편이 자꾸만 참견하고 그리고 핀잔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남자들에게 특히 잊지 말라고 해서 딱 그 세 개의 글자를 따가지고 만든 게 지참금이에요. 지창금. 지참금. 지적질하지 말고 참견하지 말고 금지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금지 핀잔하지 말라. 그래서 지참금이라고 하는 거 이 방송 들으시는 특히 남편 되시는 분들 지참금 잊지 마시고요. 이 무슨 얘기할 때 혹시 내가 이 지참금에 해당되는지 요것을 조심하면은 훨씬 잔소리가 줄어들 것입니다. 네. 노후의 남자는 가사를 반드시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네. 노후의 집안의 권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주방에서 나옵니다. 주방을 장악하는 사람이 권력자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의 잔소리하고 아내의 잔소리하고 차이가 있어요. 어떤 물론 차이일까요? 여성들도 잔소리하죠. 남자의 잔소리는 전부 자기를 위한 잔소리예요. 그런 것 야, 얘 같아. 반찬이 왜 이러냐? 진짜다. 왜 이 방을 안 치워놨냐? 뭐 전부 자기를 위한 잔소리예요. 아내의 잔소리는요, 전부 남편을 위한 잔소리예요. 당신 왜 건강을 이렇게 해치느냐? 왜 술을 자꾸만 마시느냐? 담배 왜 안 끊느냐? 왜 집에 일찍 들어오지 쉬지 그러느냐? 왜 옷을 안 갈아입느냐? 이렇게 아내의 잔소리는 전부 남편을 위한 거예요. 진짜 그 맞는 맞네. 말씀이시네. 그리고 남편은 말이죠. 자기를 위해서 잔소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잔소리에 대해서 남자 되는 사람은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과연 잔소리를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편이었어, 우리 편이야. 이제 그러네요. 보니까. 예. 특히 예. 편이 어디 있어요? 우리 편이 우리 편.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남자의 잔소리가 부쩍 늘어서 아주 왼수처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은퇴자들이 좀 많은 동네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제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집만 잔소리 많고 싸우는 것 같은데 남의 집은 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은 연금이 아내도 나오고 남편도 나와서 빵빵한 사람도 그 아내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휴 남편 잔소리 때문에 미치겠다 이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남편이 잔소리를 하게 되는 이유를 아내 되시는 분이 조금 이해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바깥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은퇴해가지고 집에 딱 오잖아요. 오면은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죠. 예. 옛날에는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 사다 먹고 뭐 넥타이 매는 시간도 잘 없을 정도고 엘리베이터 한 번만 놓쳐도 지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지하철 놓치면 지각하고 하니까 후다닥 갔다가 또 뭐 전쟁처럼 일하고 그리고 밤에 늦게 와가지고 그 다음날 또 갈 생각하고 낮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몰랐잖아요. 예. 그런데 퇴직해서 감아 보니까 아내의 일상이 눈에 띄는 거라. 맞아요. 예. 거기다가 나이가 들면은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찔끔찔끔 이 비율이 높아지면서 쪼잔해져요. 맞아, 쪼잔해. 눈물도 왜 이렇게 찔끔찔끔 나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남자들은 안 보이던 게 보이는 데다가 여성 호르몬이 자꾸만 이렇게 비율이 높아지면서 쪼잔해지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스트레스가 뭐냐면 인생의 막판에 이르렀다는 그 스트레스가 전업주부로 계시던 분하고 전혀 달라요. 여성은요, 확실히 나이가 들수록 좋아집니다. 남자보다 우위했습니다. 대참. 그래서 제가 만든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예. 남녀 평등. 그거 제가 한 15년 전에 만든 말인데 남녀 평등. 그거 원래 있는 말인데. 아니죠. 그거는 남녀 평등 남자하고 여자하고 평등하다. 같다는 거고 예. 제가 만든 남녀 평등은
남자는 여. 여자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등신이다. 이 방송 때문에 또 저 아니. 남성들께서 말이죠. 저 친구 말이야 뭔 소리 하느냐 그럴지 모르겠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보면요. 남자 4명이 타면 전부 구덩이로 닦아가지고 이렇게 서서 이 사람 뭔가 하고 눈치를 보는데 여성들은요. 모르는 사람 4사람이 타면요. 몇 동에 사세요? 몇 호에 사세요?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 자격지심 때문에 내가 퇴직해서 있는데 옛날에 직장에 잘 나갈 때는 아내가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저 궁둥이 좀 드세요 하더라도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는데 네. 이제는 궁둥이 좀 드세요 하면 이게 돈 못 벌어오니까 말이죠. 이런 구박하나? 예, 자격지심이 있어요. 자격지심. 예. 성질부터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족끼리 부부뿐만 아니라 자식하고도 다 마찬가지예요. 네. 자식하고 부모도 이 말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을 그럼 과연 어떻게 우리가 소통하면서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이냐 그것을 제가 계속 고민했었어요. 저도 이제 그런 걸 계속 연구하면서 좋은 건수가 있으면 요거 가지고 어디 가서 강의도 해야 되겠다 이런 자료를 모집하는 것이 버릇이 된 사람인데 그러다가 어느 날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보셨습니까? 네네. 흐르는 강물처럼. 네. 오래된 영화잖아요. 네. 브래드 피트? 네. 예, 그 사람이 젊었을 때 영화니까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저거 3번 봤습니다. 오. 예, 그 영화를 보다가 그 마지막 장면에서 제가 답을 찾았어요. 은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온전히 사랑할 수 있었다.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네. 근데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어져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왔다 쳐요. 근데 그 며느리가 하는 거 보니까 이미 생각해 보세요. 집 자체가 다르잖아요. 다른데 잘 어울리는 환경. 성장해온 그게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며느리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처음에 말이죠. 우리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어느 날 저보고요. 아버님 파마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원래 직장 생활하면서 6개 직업을 가져보고 뭐 행정에도 있어보고 속된 말로 조금 높이도 올라가고 해가지고 언제나 머리가 7대3 가르마 가르고 여기 밑에를 바짝 치고 여기다가 기름 바르고 이런 아주 그야말로 전형적인. 모범생 같은 네, 쉽게 얘기하면 어떤 공무원 스타일 뭐 이런 스타일로 평생을 했는데 새로운 며느리가 보니까 우리 시아버지가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하고 이런 사람이다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렇게 찔러서 피도 안 나올 저런 거 가지고 한 되겠나 싶었는지 어느 날 갑자기 야, 파마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야. 그때에 얘야 내가 이렇게 살고 직장도 아주 보수적이라고 하는 농협에서 임원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파마해봐라 내가 남들이 뭐라 그래야겠냐 하면은 그 이후에 며느리가 다른 일로 건의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 며느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왜 저렇게 생각할까 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어요. 도저히 난 저렇게 생각하는 걸 이해를 못하겠다 할 수 있어요. 또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제사가 이렇게 했는데 통합하죠. 오. 그거 온전히 이해할 수 없잖아요. 파격. 그러나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온전히 사랑할 수 있었다는 그 말에서 전 사랑을 뭘로 바꿨냐면 존중으로 바꿨어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온전히 존중할 수는 있는 거예요. 존중할 수 있다.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도 보면은 직장에서 이 직위가 높은 분도 계실 텐데 땡 하면은 퇴근하는 그 신세대를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 우리 때는 주 5일 근무가 아니라 주 6일 근무였거든요. 맞아요. 거기다 야근을 밥 먹듯이 했거든요. 그리고요 상사가 오늘 오후에 저녁 때 퇴근하고 나서 회식이 있어 하면요 점지해 주신 것만도 고마웠단 말이에요. 나를 찍어준 것만 해도.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장이 말이죠 저 부하한테 오늘 나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갈까 할 때 저 여자친구 만나야 되는데요. 맞아요. 그렇죠.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요? 존중할 수 있다. 온전히 존중할 수는 있는 거죠. 저는 그 영화에서 답을 찾았어요. 예컨대 남편이 잔소리하고 하는 그거를 왜 저러지 하고 자꾸만 그거를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갈등만 높아지는 거죠. 남편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내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함께 살아도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내가 예컨대 여보 좀 옷 좀 갈아입어 하면은 그건 뭐 내가 출근도 안 하는데 말이야 뭐 한 2, 3일에 한번 갈아입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옷 계속 갈아입으라고 하는 여자들은 말이죠 수시로 갈아입어요 하는 그거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의견을 온전히 존중해 줄 수 있죠. 그러면은 커뮤니케이션에서 자녀들하고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아내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남편에서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충분히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뭐 의견 있으세요? 존중합니다. 맞아요. 존중합니다. 네. 맞아요. 네.